안녕하세요. KCR 주리석의 한우성입니다.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제뉴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커로의 윤영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준 변호사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0년째 되고 있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베이커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임 미스터 베이커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로펌을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랑기베이 로라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1995년에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 때문에 왔고요. 그 이후로 유니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이제 변호사 경력이 한 10년쯤 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시 또 법대 공부를 다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집사람의 푸시가 좀 있어서요. 예. 네.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모양이시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건 그 베이커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바꾸지만요. 예, 네. 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베이커로는 2007년 미스터 베이커, 프레드 베이커 씨가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주로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분, 이란, 중동 지역 분들, 그다음에 중국인 상대로 주로 컨베언싱 업무를 맡아서 해온 회사입니다. 물론 뭐 패밀리 트러스트라든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커머셜 쪽도 많이 해왔고요. 네, 근데 현재는 다운사이징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로 이제 컨베언싱 매터,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매터, 커머셜 비즈니스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업무에 보통 대해서. 컨베언싱이라고 하면 많이들 접하시는 분야일 거예요. 프로퍼티를 사고 팔 때 항상 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컨베언싱 말 자체는 프로퍼티를 트랜스퍼 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의 이딜링 시스템이라는 랜드 인포메이션 뉴질랜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상 변호사의 인볼브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셔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먼저 어드바이스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커머셜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교민분들 중에 여러 다양한 뭐 비즈니스를 또 사시고 파시고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주의해야 할 점, 변호사로부터 뭐 리스에 관해서 항상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리스를 동반하는데요. 그 리스에 대해서 체크도 받으시고 또 좋은 어떤 텀스라고 그러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또 니고시에이션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네. 네, 그 밖에 뭐 글쎄요. 유언장 많이들 안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보통 에스테이트 플랜 해가지고 뭐 패밀리 트러스트도 어떻게 보면 그 범주 내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서화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펌에 이제 이란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화한 분야가 임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아, 예. 고용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클라이언트들 상대로
자문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오늘 그 말씀해 주실 내용이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인데요. 네. 예, 트러스트란 어떻게 그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패밀리 트러스트 보통 많이들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하나의 어떤 엔터티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트러스티들, 그러니까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관리인들한테 명의를 넘김에 따라서 그 관리인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엔터티, 예,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왜 설립을 할까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네. 배경을 보자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특히나 위험한 비즈니스, 보통 비즈니스 벤처라고 하죠. 네. 성공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비즈니스 벤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들여서 쌓아놓은 나의 재산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무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미래의 어떤 결과를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패밀리 트러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트러스티들한테 넘기고 그로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벤처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특히나 이제 본인의 가족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만큼은 네. 어떤 실패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장치 하에서 보호되고 관리되게끔 네. 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뉴질랜드에는 프로퍼티 릴레이션십 액트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릴레이션십, 보통은 배우자가 됐건 아니면 3년 이상 같이 동거한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디보스를 하거나 아니면 separation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Relationship Property Act라는 법하에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50대 50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 또는 위험으로부터 혹시 보호받기 위해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시죠.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자금을 남겨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자금이 트러스트라는 엔터티를 통해서 자녀분들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쓰이게끔 그렇게 또 룰을 만드시고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아까 릴레이션십 프로퍼티와 맞닿는 부분인데요. 네.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들한테 이제 성장한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하거나 할 때 이제 증여를 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증여된 돈이 자녀분들이 이혼을 하시게 되거나 하면 역시 또 증여된 돈이 자녀의 이혼으로 인해서 50대 50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그 돈이 또 증여된 돈의 반이 예전 배우자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런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나의 로스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트러스트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트러스티에 있는 자산은 그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해는 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해야겠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패밀리 트러스트는 이제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분 보통 세틀러라고 하는 설립자가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트러스티한테 넘기시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세틀러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주체가 되시고요. 그 세틀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로 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러스티라 하면 이제 트러스트를 세틀러의 목적과 어떤 의도한 바를 갖다 충실하게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러스티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재산이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수혜자, 보통은 패밀리의 예를 들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 포함해서 자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손자, 손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수혜자 또는 영어로 beneficia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틀러와 더불어 어떤 포지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세틀러가 이제 어포인터의 역할도 합니다. 어포인터란 건 뭐냐면은 트러스티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어포인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세틀러가 어포인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또 프로텍터라는 위치에 포지션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텍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는 과연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목적에 맞게끔 패밀리 트러스트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심사하고 말 그대로 프로텍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그 트러스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베네피셔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인원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베네피셔리는 또 어느 정도 사람이 또 인볼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세틀러인 부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트러스티 역시 같은 세틀러와 같은 분이지만 역할은 다른 거죠. 세틀러는 처음에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로 넘기는 위치에 있지만 트러스티는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틀러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세틀러 일반적으로 70-80%는 세틀러가 트러스티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세틀러로서 또한 트러스티로서 역할을 겸임하게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20-30% 정도는 세틀러 두 부부인 세틀러가 트러스티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독립적인 트러스티를 둘 수도 있는데요. 네. 독립적이라 하면 이 해당 패밀리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아닌 수혜자를 벗어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보통은 프로페셔널 트러스티라고 해서 트러스티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됐건 아니면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라고 해서 또는 퍼블릭 트러스티라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그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세틀러가 이제 부부라 그러면요. 그 두 사람만 트러스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꼭 그 제3자가 있어야 되나요? 네. 두 분만이 트러스티로 있으신 경우가 꽤 상당히 많고요. 아, 예. 네. 독립적인 트러스티를 두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과연 이 트러스트가 재산이 이전되고 나서도 세틀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결국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관리되어져야 하는데 보통 개인들이 트러스티 역할을 세틀러로서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치 개인의 재산인 양 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각종 규제 사항과 트러스트 관련된 법에 아무래도 좀 더 지식이 있는 그런 독립 트러스티를 씀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이 트러스트가 거짓 트러스티가 아니다. 보통은 영어로 sham trust라고 하는데요. 네. 설립 목적에 부합한 관리를 해왔는지 받고 있는지 법원에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물론 보통은 수혜자들에 의해서 많이 챌린지가 됩니다. 네. 관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독립 트러스티를 둠으로 해서 미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법원에서 저지라고 하죠. 네. 재판관의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제3자의 독립적인 트러스티가 있음으로 해서 이 트러스트는 쉔 트러스트가 아니라 제대로 설립자의 의도대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트러스티의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뭐 최소와 뭐 최대 이런 것이 뭐 규정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한이 없는지요?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트러스티가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무래도 트러스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만장일치라는 기본적인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글쎄요, 2사람 또는 독립적인 트러스티 역할을 하는 1사람, 3사람 정도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만장일치로 이제 다 결정을 해야겠군요. 네, 물론 세틀러가 이제 어떻게 트러스트 정관을, 보통 딜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틀러의 그 방향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정관으로서 이렇게 문서화를 또 하신다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베네피셔리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인원이 해당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수혜자가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피셔리는 보통 설립자인 부부, 그다음에 자녀분들, 거기에 손자, 손녀분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라 하더라도 보통은 클래스화 한다고 하는데 그랜드 칠드런을 베네피셔리의 범주 안에 둠으로 해서 미래에 태어날 손자, 손녀까지도 베네피셔리로 두실 수 있고요. 베네피셔리는 크게 이제 두 형태의 베네피셔리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드시게 되는 패밀리 트러스트는 discretionary beneficiary라고 해서 이 범주에는 세틀러가 원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final beneficiary라고 할 수 있는데, final은 말 그대로 트러스트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수명이 끝나거나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세틀러가 정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iscretionary beneficiary 말 그대로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상을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final beneficiary는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특정인 또는 특정 클래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경우라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가 끝났을 때 그 재산 전체가 그분한테 속한다는 이런 말씀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된 트러스티를 이렇게 그 구성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그 페이도 지불을 해야겠네요. 네.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상황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독립 트러스티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장단점을 항상 생각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네,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렇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한층 강화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페셔널 트러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트러스트도 아마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현재 트러스트는 설립 이후로 80년, 최대 8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80년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80년이라는 숫자가 120년, 125년까지도 더 길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 아까 트러스트 디드라고 해서 정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또 트러스티들이 봐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메모랜덤 오브 가이던스 또는 메모랜덤 오브 위시스라는 그런 서류입니다. 네. 그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세틀러가 트러스티한테 당부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부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나의 자녀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특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트러스트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네. 트러스트가 유지되어서 특정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막내 아들이 만 30세가 됐을 때는 트러스트를 더 이상 유지 안 해도 그 나이 때 되면은 내 막내 아들이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도 알겠고 하니까 특정한 어떤 일반적으로 나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트러스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틀러의 설립 목적과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건을 통해서 언제까지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 트러스트가 설립된 이후로 유지돼야겠구나. 그때까지 역할에 충실해야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세틀러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이게 픽스가 될 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트러스티는 누가 선임을 하고 또 이제 그 퇴임을 또 이렇게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네. 트러스트 디드 정관을 통해서 세틀러는 트러스티를 임명할 권리가 있고 또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세틀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패밀리 트러스트의 그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트러스트 디드란 정관과 좀 전에 말씀드린 메모랜덤 오브 가이던스 또는 메모랜덤 오브 위시를 통해서 트러스티가 목적 설립 방향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러스티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세틀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명의를 이전받아서 트러스티로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모기지를 얻을 수도 있고 은행에 계좌를 틀 수도 있고 보통 글쎄요 트러스트가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가 패밀리 홈을 생각하게 되는데 패밀리 홈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 심지어는 아트워크까지도 네. 트러스트에 이전을 시키실 수가 있고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자산을 어떻게 그 트러스트에다가 예치를 시킬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패밀리 트러스트를 하나의 엔터티로 생각을 한다면 마치 컴퍼니처럼 네. 트러스티들의 이름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재산 이전이 컨베언싱과 마찬가지로 개인 이름에서 세틀러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명의 이전이 됐다는 거는 세틀러가 갖고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트러스티한테 파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파는 데 있어서 트러스티들은 돈이 없으니까 세틀러한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는 증여를 통해서 네. 이전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론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틀러가 트러스티한테 50만 불에 해당하는 집을 넘긴다면 트러스티는 세틀러한테 50만 불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여를 통한 방법을 보시면
2011년 10월부로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순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채권 채무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세틀러의 상황에서 본다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순수한 의도에 맞게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한테 증여를 한 번에 함으로써 증여세도 안 낼 뿐 아니라 결국은 베네피셔를 위해서 더 이상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닌 모든 수혜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역시 2011년 10월 이전에 증여세가 있었을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서로 사고 파는 형식을 취해서 1년에 증여가 가능했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했던 최대 금액은 1년에 27,000불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틀러가 트러스티한테 집을 팔면서 1년에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증여세를 안 내는 범위에서 27,000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이제 탕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은 글쎄요. 어떤 특수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트러스티들한테 이전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 있어서 뉴질랜드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그러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을 이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세틀러 중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내야 될 빚이 있고 어떤 빚에 채권 채무 관계에 좀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솔번시라고 영어로 솔번시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재정 상환 능력을 보통은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실은 증여를 할 수 있고 솔번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을 패밀리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세틀러의 상황과 인텐션을 살펴보고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수 또는 돌리는 그런 명령을 빈번하게 내릴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그 트러스트에다 이제 자산을 예치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산을 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일단 한 상황에서는 자금을 회수하실 수는 없고요. 네. 하나의 론의 관계로 세틀러와 트러스티 간에 얼마의 자산이 이전됐을 경우에 트러스티가 여전히 세틀러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 있다면 세틀러 입장에서는 그게 빚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네. 예, 아까 그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세금 관계는 그거 외에는 또 어떤 그 세금 관계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인컴, 수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네피셔리들 각각의 인컴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트러스트가 번 수입에 대해서 베네피셔리들한테 넘기지 않고 트러스트 안에서 수입으로 삼아서 거기서 세금을 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개인한테 이제 수입을 전가할 경우는 보통은 이제 개인이 어떤 인컴 텍스를 신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트러스트 자체는 그 안에서 인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33%라는 이제 다소 높은 세금률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데도 이제 아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세틀러로서 트러스트를 설립했지만 이게 과연 여전히 내 재산으로 남아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쉔 트러스트라고 해서 개인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재산을 갖다가 쓰거나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법원을 통해서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이 다시 그거를 원상으로 복귀시켜 달라 그런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보통 클로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세틀러로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자기의 재산이 트러스트로 옮겨졌을 때 이는 더 이상 나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항상 베네피셔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설립 목적 자체가 베네피셔리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재산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또 보통 커플 입장에서 릴레이션십 프로퍼티가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일 수 있는데요.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내가 가진 나의 재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텐션 자체가 어떤 배우자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뺏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됐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원상태대로 또는 프로퍼티 릴레이션십 액트 상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한테 재산을 다시 환수시키거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혜자한테 그 이득이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 매월 돌아갑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정하는지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베네피셔리 있다면은 그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트러스티가 어찌됐건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매달 지급되는 용돈이 될 수도 있겠고 역시 각 베네피셔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어떤 설립 목적을 역시 항상 생각하고 적절하게 돈을 재산을 이제 배분하거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세틀러도 그런 베네피셔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세틀러 본인 역시도 베네피셔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 트러스트를 그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의 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처음에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근데 트러스트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과연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겠고 메모랜덤 오브 위시스나 메모랜덤 오브 가이던스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트러스티한테 어떤 적절한 인스트럭션을 지시사항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트러스트 정관 카피가 있으셔서 이제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 트러스트 정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서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 정관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설립자 자신이 유고시에 과연 나 대신에 누가 트러스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세틀러이면서 트러스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트러스티로서의 나 대신에 누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서 유언장을 통해서 나 대신 트러스티 역할을 할 보통 가족분들이 되겠죠. 가족분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의 필요성, 트러스트 디드만 단순히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한테 전반적인 내용을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정관뿐만 아니라 유언장, 그다음에 Memorandum of Wishes, 또한 각 프로퍼티를 트랜스퍼할 때 또는 증여할 때마다 역시 서류상의 작업들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서류들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패밀리 트러스트 그러면 그 자산을 갖다가 이치를 시키는 게 보통 부동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어떠한 자산을 거기다가 이치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신뢰가 어떻습니까? 네. 패밀리 트러스트는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집이겠는데요. 캐시, 뭐 쉐어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아트워크, 예, 여러 가지 어쨌든 소유권과 관련된 거라면은 패밀리 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뱅크 디포짓 당연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뭐 현금이라든가 그 밖에 것들도 다 거기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러한 패밀리 트러스트, 여기도 아마 분명히 장점과 아마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장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단점은 어떤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면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는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반해서 과연 한 번 생성된, 한 번 만든 트러스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법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패밀리 트러스트는 쉔 트러스트다, 그렇게 판명받지 않으시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독립적인 트러스티 회사, 보통 퍼블릭 트러스트가 대표적인 이제 코퍼레이트 퍼블릭 트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그 순 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프로페셔널 트러스티 어드바이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트러스티들이 만나서 각 베네피셔리들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가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혹시 그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위험성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elationship Property Act라는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한마디로 그걸 무시하고 또는 각 크레디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무시한 채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다시 클로우백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패밀리 트러스트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만들었지만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쉔 트러스트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큰 트러스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러스티가 독립된 트러스티로 구성됐을 경우에, 세틀러가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베네피셔가 뭐 어리거나 이럴 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자산을 맡기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약간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트러스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프로텍터라는 포지션에 누군가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누군가를 지정을 한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텍터를 둠으로 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어도 프로텍터가 설립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컨트롤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프로텍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이제 변호사로서 그 패밀리 트러스트가 좋은 기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제 직업상으로 봤을 때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로부터의 리스크, 이제 채권자는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뭐 의사, 회계사, 뭐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개인의 자산이 의도치 않게 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예,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청취자분들이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이 가능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의 그 직통 전화번호 오클랜드 973-4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적어도 이틀 안으로는 연락을 드려서 약속을 잡고 또 미팅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오클랜드 973-404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베이커로가 이름이 바뀐다 그러셨죠?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네, 현재 회사 이름이 마랑기베일로 리미티드입니다. 그래서 마랑기베일로로 지금 개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베이커로의 윤영준 변호사와 트러스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